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담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제명뿐만 아니라 박원조 의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을 하기로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 비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는 저는 지난 연말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 5, 6개월 동안 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전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아침에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오류나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녁 무렵에 지금 윤호중 박지원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또 공식적인 사과를 네. 아침에 이어서 또 했는데 그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만으로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에서의 제명뿐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윤리 제소 또는 경찰 수사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박원주 의원 본인의 사과가 전혀 없거든요. 네. 물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사건의 전말을 다 밝히지는 않더라도 도대체 당사자는 어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경진 의원께서도 덧붙일 말씀은 특별히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유정 의원께 추가로 좀 여쭤보러 보면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대선 주자부터 또 광역단체장 또 의원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걸 좀 쇄신하겠다라는 모습으로 했던 게 사실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점이고 그로 인해서 또 호응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강도 높은 쇄신을 또 다짐을 했는데도 또 재발한 부분 되게 뼈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굳이 순서를 나열하자면 이 사건이 연말에 벌어진 것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선 이후에 당이 대선 패배하면서 이제 비대위 꾸려지면서 그 공동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있는데도 민주당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본말이 조금 다른 얘기 같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또 이런 일이 지금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정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몇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지방선거 전에 오히려 이렇게 명백하게 문제를 밝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밝히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박지원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뭔가 정말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성비위 문제들이 결국에는 6.1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다시 좀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군합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틀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별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거.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총리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낙마를 시키겠다고 어떤 그런 과정.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 대단히 또 두 번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는데 아마 이번 성비위 사건이 사실은 지금 나왔던 박완주 또 김원희 의원 사건 이외에도 또 오늘 또 다른 의원님이 민보협에서 또 계속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SNS 보니까 오늘자로 민주당에서 발생한 일 이래가지고 한 7가지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이라면 참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그 김성애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잦아들질 않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혐오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사과글에서조차도 이제 뭐 조선시대 여상의 절반은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또 질타를 받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랑 정의당은 그 김 비서관의 해임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의견을 내기는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반하는 글이었고 또 최근에 올라간 글들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대목들이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인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축소는 안 됐어요. 공약은 30% 축소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비서관 중에 6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피플스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검찰의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찰 공화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신설될 비서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 글과 발언들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사과의 글에서까지 또 다른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제는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 피해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한 점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과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성애자를 이거는 뭐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것 과연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차별과 또 편견과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그 조정하고 코디네이팅 해야 되는 그런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그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인가 또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여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그 캠페인 동안에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퍼컷 세리머니와 좋아 빠르게 가였는데 빠르게 저는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해야 될 것은 안 하시고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만 급하게 가는 이런 모습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검증 과정에서 그거를 거르기는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내각 전체 또 뭐 차관들 그다음에 청와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인사 대상자가 많고 또 실은 정식으로 취임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네. 취임 준비 단계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이런 체계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 도움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좀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해서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검증 단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손 치더라도 사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지켜보겠다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 결론을 내리면 신속하게 해임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아마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사과문을 보더라도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제 불통 인사다 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통령들의 전례 비추어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를테면 부적격자인 후보자가 나온다거나 또는 검증이 부실했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유감 표시는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검증 부실이나 또는 이런 후보자에 대한 유감의 표시 한마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서 이제 임명을 강행한다는 의지의 표명이 이제 오늘 또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이제 관건이 된 오늘 뭐 불가피한 뭐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추경도 통과시켜야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이제 관건인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강행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약간의 숨고르기를 한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런데 강행하지 말고 국민 여론도 좀 돌아보시고 이 부분은 속도 조절하면서 국민 여론도 수렴하시고 야당의 그 의견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철회할 부분은 빨리빨리 철회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핵심에 계시는 분이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일 텐데 이상민 의원께서 또 이런 SNS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제 새 정부의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가 제청한 것이 아니면 모두 위헌이자 무효다.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 뭐 87조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과거에도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위헌이 위헌을 낳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도 고건 총리가 아마 그 제청을 하고 물러나신 그런 케이스도 있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를 그때 위헌이었으면은 또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전례가 있는 것이고 또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인 법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뭐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그 기류로는 오늘쯤 의총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은 얘기가 없었고요. 지나갔고 5월 16일 날 국회에서 그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안 통과시킬 때 어떻게든 본회의 상정을 해서 이 부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준희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상황을 좀 보고 계세요? 이상민 의원 말씀도 그렇고 네. 지금 후보자들과 관련된 상황도 그렇고요. 일단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말고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임명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화급한 문제다 보니까 임명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지금 임명을 서두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민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저도 법률가인데 그거는 좀 고려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좀 명확히 들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상민 의원의 말씀이 맞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이전 정부에서도 전부 다 위헌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셈이에요, 보면. 그렇죠.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민 의원님 말씀이 문맥상으로는 고려할 대목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도 좀 뭔가 좀 명확히 돼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인준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한동훈 물리면 그냥 그 다음에 인준해줄게.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한동훈 흠이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필요한 본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특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리를 이유로 이걸 바트나 거래의 대상으로 총리 인준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준을 해 주신다면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이상민 의원께서 SNS에 남기신 글을 어떻게 보면은 다 무효야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인준안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읽힐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네. 이제 평소에 이상민 의원의 소신과 그 말씀하시는 걸 기준 삼아 봤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하자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민주당이 청문회를 5일이나 미루면서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또 국민들께 좀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 흠결이나 부적합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총리 이후에 그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직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갖추었는가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점에서는 정호영 후보자 빨리 지명 철회하시고 한덕수 총리 빨리 그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붙여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도 또 지금 수신제가도 못하고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그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재안처럼 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지방선거 나가 있는 국힘 소속의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직접 현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대목들이 많이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쉽게 임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부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표결하시고 인준을 빨리 시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고 제대로 좀 협치를 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를 낙마시키면 누구를 인준하고 이렇게 거래 대상은 아닌 것은 분명하기 그렇게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야가 머리를 모아서 나라의 발전 또 국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